안녕하십니까. 2020년 NTV 발전 포럼 온택트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의 조은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패널 분들만 대면으로 모시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사단법인 한국BR기술사업화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서 한국BR기술사업화협회는 국가기술의 은행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전문가 분들과 NTV 운영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포럼은 2020년 NTV 운영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제에 관해 작성된 이슈 리포터를 바탕으로 NTV 기술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고하는 완성도 제고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패널 3분을 모시고 NTV 발전 포럼을 진행하고 이어서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관한 기술 이전 설명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패널의 포럼의 시작에 앞서 패널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현영 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윤준 연구위원님이시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비즈데이터의 이푸른 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규제혁신단을 이끌고 계시는 이현영 단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트렌드의 규제개혁과 정책과제는 오랜 기간 동안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해외 스타트업 사례를 비추어 보면 우수한 사업 모델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규제에 가로막혀 해외와 같은 혁신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규정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엄격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AI, 빅데이터 등 어떤 혁신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들으셨겠지만 자율주행차라든지 드론 택배, 배달 로봇 이런 등등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지금 최근에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분야에 앞다투어서 현재 투자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이제 상용화돼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많은 부분들이 어떤 빛을 좀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이 뭐냐고 하면 현행 법과 제도에서 어떤 명문화된 그러한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규제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 사업하는 데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전체적인 법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규제 혁신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새로운 기술들이 조금 더 빠르게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언급된 규제 샌드박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마음껏 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게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이거는 지난 2017년에 저희 대통령님께서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는 어떤 규제 없이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좀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서 산업부라든지 과기부, 금융위, 국토부 이런 등등에서 각 분야별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영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등 한 50여 개국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거는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전 핀테크 분야라고 해서 금융과 어떤 IT 분야가 접목된 어떤 새로운 전 분야의 시장 출시를 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최초로 이제 사례고요. 이를 토대로 해가지고 에너지라든지 뭐 의료 현재는 각 분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일본은 저희 하고보다는 1, 2년 좀 더 앞섰지만 그 최근에 뭐 본격적으로 저희보다는 뭐 활성화가 조금 그 덜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싱가포르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핀테크 분야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 의료 쪽으로 좀 그 확대하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각 나라별로 그 제도가 어떤 추진 배경이라든가 추진 체계에서 저희 나라하고는 약간 상이한 그러한 면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각 나라마다 적용 분야나 추진 체제가 아무래도 각 상황에 맞게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과 시스템에 맞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특징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크게 좀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 이러한 공익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새로운 산업 또는 서비스 육성 차원에서 어떤 규제 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있고 크게는 규제 3종 세트와 안전장치 3종 세트 저희는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 두 가지 큰 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3종 세트에서는 이제 신속 확인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또는 신제품을 하고 싶은데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문의를 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30일 이내로 규제의 존재 여부를 좀 답변할 수 있고 만약에 답변이 없으면은 규제가 없다는 걸로 이제 간주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증 특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어떤 시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 허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 출시하는데 이제 전혀 지장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 허용된 것처럼 그렇게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 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안전장치 3종 세트는 이게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품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우려되는 약간의 공익적 가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이 이제 우려했을 때는 일정 부분 규제 특례를 이제 제한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사고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적인 취소가 좀 가능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전 책임 보험제를 가입 의무화한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어떤 사업주한테 그 책임 지우는 그러한 안전 장치를 더불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신산업 기업들이 혁신성 장을 물꼬를 틔울 수 있는 반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그리고 환경까지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 적용되는지 실증 사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가 한 2년 정도 지나왔는데요. 현재까지 그 대내적인 평가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냐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그 어떤 과제 어떤 특례가 있는 경우에 그 접수부터 심의 이후에 사후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 일례로 먼저 도입한 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통상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한 80일 정도로 신속하게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경제 뭐 또 빅데이터 이런 4차 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들의 실험의 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좀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해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면 수소 충전소라든지 또 개인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특정 질병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제 조치가 가능한 DTC 유전차 분석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개념은 많이 접할 기회이 있었는데 아마 실증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니까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장님께서 소속하고 계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규제혁신단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가 산업융합촉진법 및 어떤 해당 법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그 제도의 사무국으로서 저희 산업기술진흥원을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기반 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규제혁신단을 좀 만들어서 두 개의 팀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전담 부서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제 신청, 접수를 한다든지 심의 또는 위원회 이후에 사후 관리 각 단계별로 맞춤형 전문적이고 그런 밀착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2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지는 않다고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 제도가 좀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 아직까지는 그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해서 운영 사례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사업에서 좀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전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제도에 대한 수요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편의적인 측면에서 제도 운영을 저희가 뒷받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무슨 접수 관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지역에 이제 소외되는 기업들이 없도록 저희가 지역별, 업종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각종 전시회, 포럼 등에 좀 참여해서 제도를 좀 설명드리고 안내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라는 것이 사실 특례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시장 출시이기 때문에 그 실증 특례가 끝난 다음에도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적으로도 계속 다양한 사업화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어떤 산단공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경제구역 청과에 연결을 해서 어떤 곳곳에 있는 기업들이 애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포럼이 이제 NTB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다 보니까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서 NTB 활용 방안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몇 가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도 얘기했듯이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는 분야가 전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시장에서 확보하려고 하면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들이 있다고 하면 NTB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기술들하고 접목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만약에 NTB 기반의 어떤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하고 연계해서 보다 신속하게 규제가 있는지 그런 사업하는 장애물을 좀 미리 파악하고 또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품화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대로 NTB 기술이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의 확산과 연계한다면 동방성장으로 좀 더 두 가지 제도 모두 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패널로 참가하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윤준 연구위원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개방형 혁신의 매개체로 기술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실제로 거래된 기술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좀 소개하고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제 기술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뭐 그거 실제적인 뭐 데이터 말씀드리기 전에 뭐 기술이 얼마만큼 가치를 갖느냐 우선 말씀드리면 그 뭐 예를 들자면 미국의 이제 S&P 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그러니까 뭐 실물 자산하고 무형 자산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80년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형 자산의 가치는 한 30%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게 이제 2010년 정도 되면 한 80%까지 올라가고 뭐 최근에는 한 90% 정도까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기업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술과 같은 이 무형 자산의 가치들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뭐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뭐 이 기술 거래 시장, 라이센싱 거래 시장은 뭐 2010년 기준으로 보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뭐 기술 거래는 정확하게 통계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10년 전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수준으로 기술 거래 시장 규모가 커진 거거든요. 현재 뭐 상품 무역 시장은 전체적인 총량이 뭐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 정체된 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 기술 거래 시장이 엄청나게 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제 사업화가 아까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사업화가 쉽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진 기술은 실험실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기업으로 이전돼서는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그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실은 타이밍이 좀 맞아야 되죠.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제 이전이 됐더라도 사업화가 성공할 확률은 뭐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사업화가 성공이 되면 뭐 이렇게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전이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은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사업화하고 이제 다각화하는 게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이제 보고 있을 것이고, 또 대학이나 출연연 같은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사실 사업이 주된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과 이제 공공연구기관이 NTB 같은 그런 그 IP 사업화 플랫폼이 필요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뭐 기본적인 역할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비즈니스는 아니긴 합니다만 점차 그 역할이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발된 기술이 실질적으로 뭐 산업에 활용되는 부분들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라는 측면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점점 이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 거래 시장을 플랫폼화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자면 플랫폼화라는 것은 결국에 기존의 이 전통적인 뭐 비즈니스 방식 1대1이나 1대 다로 추진되는 것들이 다대다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볼 때 뭐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별개의 기관들이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NTB 같은 내가 이제 역할을 해주면 진정한 의미의 다대다의 진정한 의미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또 한 가지는 뭐 대학이나 이 연구기관들이 그 뭐냐면 국내의 기술 이전은 뭐 잘 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으로 기술을 이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있지만 잘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별 기관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 NTB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기술 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이제 공공기관의 기술들이 이제 이전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되는 기술들은 어떤 기술들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이전되는 기술들은 뭐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료 분야 기술들이 주로 많이 기업으로 이전이 되고 있고요. 출연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 전자 통신 분야. 요거는 사실은 애틀이 그 출연료 중에서는 애틀이가 그 많은 기술 이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 수요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야가 좀 제일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앞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수요에 의해서 기술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이제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성과물이 상용화 단계까지는 좀 개발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도입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화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사업화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뭐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관련되는 그 지원 사업들은 좀 많은 부분인데요. 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좀 눈여겨 봐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제가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뭐 브릿지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브릿지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대학 등지에서 나온 이렇게 연구 성과물을 기업이 받아서 실용화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주로는 그래서 뭐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가 주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 거고요. 뭐 관련한 비슷한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사실은 연구개발 특구에서 운영하는 사업. 연구개발 특구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목적이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특구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 그런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연구개발 특구가 이 광역권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특구 사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제도들도 있고 육성 사업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기관의 기술 이전의 질적 성장이 약간 미흡하다라는 것들이 여전한 평가인데요. 혹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뭐 질적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라고 하는 뭐 단적인 예를 뭐 들자면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 성과를 볼 때는 기술 이전 뭐 건수를 보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 수입을 보긴 하는데요. 뭐 잘 하고 있는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뭐 미국 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 하는 대학들이 1년에 한 뭐 50건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합니다. 뭐 국내 대학도 잘 하는 대학들은 그 정도 건수를 올리거든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기술 이전 수입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의 한 저희는 10% 정도도 안 되거든요. 예,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질적인 성과 측면에서 아직은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사실은 뭐 그거는 사실은 기술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좀 해외에 비하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좀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경쟁이 심한 시장으로 좀 진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기술 거래도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런 기술 거래나 사업화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기술 이전 전담 기관, 전담 조직들이 뭐 각 기관마다 있긴 한데 그런 전담 조직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줘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전문 조직들이 전문성이나 규모 면에서 예, 뭐 해외하고 비교할 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거래 규모가 상당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 수출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공공연구기관의 그 해외 기술 수출이 좀 미흡하다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전체의 어떤 기술 수출의 규모 대비 공공기관의
어떤 기술 수출의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 수출은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뭐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상품 수출 대비 뭐 기술 수출 비중 뭐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품 수출의 한 5% 정도 규모는 예,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기술 수출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수준인 거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만을 좀 따져보면 뭐 공공기관은 대학이나 출연연인데 대학이나 출연연은 거의 없어요. 예, 기술 수출을 하는 비중을 따지면 대부분이 국내 기술 수출을 하는 주체는 대기업,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하고 있고 하지만 대학이나 출연연은 거의 없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수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의 어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게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 공공연구기관이 해외에 진출해서 기술 수출을 좀 포션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부분하고도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 건데요. 예. 그 국내 공공 연구 기관들이 기술 수출을 잘 못하는 건 관심이 있어도 잘 못하는 건 우선적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예, 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해외 시장에 이제 수출하려면 그 해외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예,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도 없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뭐 가장 큰 네, 부분이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개별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슈 리포트에서도 제안했던 것인데 그런 역할을 이제 NTB가 같이 묶어서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 기술 수출이 좀 활성화되려면 각 이제 기관의 역량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 산학협력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각 대학마다 기술이전 전담 조직은 이제 설립하고 운영된 지 꽤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역량의 차이가 해외 기관과 조직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제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진짜 비즈니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내 기본적인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는 유일하게 공공연구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대학이나 출연연의 이제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잘 접근하지는 못하는 거죠. 조직 원래 출범상. 네, 근데 이제 해외 대학이나 뭐 해외 출연연들에서 이제 대표적인 뭐 이런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의 예다 같은 경우, 예, 뭐 예를 들자면 얘는 뭐냐 하면 기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 대상이 그냥 어떤 제품이 아니라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은 이 전담 인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변리사나 변호사와 같은 이제 전담 인력도 해외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고용을 되고, 그래서 수십 명씩 전담 인력들이 있고, 예.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이 대학당 이런 전담 인력이 평균적으로는 한 명도 안 되는 수준이고, 뭐 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차적으로는 규모를 좀 키워야 되고, 예.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런 전문성을 키워야 되고, 예. 하는 부분들이 좀 뭐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어떤 인력이나 전문성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NTB의 역할을 또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전신인 기술거래소가 설립되면서 NTB 기술은행이 어떤 기술거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NTB가 이런 공공연구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연계해서 기술 거래 쪽으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또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이 드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그 부분은 그 사실은 개별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기술이전 전담 조직을 다 구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나온 기술들도 뭐 다 DB화하고 있고 그런 것들 이제 홍보하고 있고 해서 국내 기술 이전은 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해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기술 이전 할 때 NTB의 역할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NTB가 뭐 어떤 새로운 역할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못하는 영역,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역할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지금보다는 NTB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또 이어서 그럼 NTB가 글로벌 기술 거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뭐 어떤 사례나 참고할 만한 어떤 선례가 있을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뭐 NTB는 우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술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뭐 이런 공공 기술도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잘하는 데는 이제 미국인 건데요. 뭐 미국은 다른 모든 분야도 다 똑같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 영역으로 끌어와서 뭘 추진하지는 않는 편이죠. 그냥 민간 시장에 다 맡기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TB와 같이 뭐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뭐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의 주요 대학인 뭐 MIT나 그 유럽의 뭐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들은 뭐냐면 자체적으로 기술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NTB 같은 경우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현재 이제 NTB 등록 기술 중에서도 이제 선별된 몇 건의 기술은 영문으로도 제공을 하고, 또 아니면 GCC나 아니면 EEN 같은 해외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술 매칭을 하는 기능도 이제 NTB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NTB 자체를 글로벌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 고려할 법도 한데요. 그러면 이제 AI 기술을 이제 NTB에 적용하는 아이디어, 뭐 이런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이제 그 뭐 기술 거래 플랫폼을 AI 기반으로 바꾸자라고 뭐 제안했던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는 뭐 이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들이 그 기술 수출, 뭐 해외 기술 이전까지 포함해서 기술 이전 성과가 뭐 질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전문성이나 규모면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 인력이나 규모들을 일시적으로 보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뭐 NTB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 거래 플랫폼화가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될 수가 있는 거죠. 개별 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AI가 실질적으로 정확도를 높인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만한 데이터들이 축적될 수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NTB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술 거래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게 되면 AI를 통해서 그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뭐 AI 기반으로 한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제 NTB를 AI 기반의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것을 또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즈데이터의 이푸른 실장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포럼을 참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푸른 실장님의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데이터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전문 회사로서 솔루션 구축 그리고 BI 서비스, GI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지역신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심히 지금 사업 제안을 하고 있고 그간의 주요 실적으로는 그 산업 생태계를 파악해서 기업 간 관계 거래 분석으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시간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과학적 농업 정책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매칭 솔루션, 끝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기업 분석 등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이제 이푸른 실장님께서 아마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곳은 또 이제 혁신기업으로 보이는데요. 두 기관을 다니시면서 이제 어떤 기술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그동안은 지원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의 가능성 있는 산업군을 설정해서 그리고 그 산업군에 있는 기업의 니즈나 애로사항을 조사, 분석해서 사업 제안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을 자주 방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막상 지금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공공과 민간을 따질 수 있는 거는 매출이라는 그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기업에서는 과정보다는 어떤 형태의 성과, 곧 매출을 어떻게 올렸느냐가 또 중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오늘 열리는 이런 빅데이터나 AI 관련한 서비스를 얼마나 높은 형태의 그런 부분을 만들고 제공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했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의 업무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런 제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이슈 페이퍼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AI 그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이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이제 관련해서 최근 AI 기술이 이제 미래 기술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 산업계에서 AI나 빅데이터가 적용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우선 그 배경부터 조금 궁금하고 또 적용 사례부터 하나씩 좀 짚어 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가 주로 적용되고 있나요, 산업계에서는? 지금 사실 이게 잘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사실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한 AI에 대한 기술들이 화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사업 그리고 현존에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편안하고 양질에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기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그 관련 자료들을 보면 해외 기업들은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한 10배 이상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AI를 도입하는 데는 아직도 그 장벽이라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장벽에서 가장 몇 가지를 뽑아보면 여전히 지금 AI 기술은 부재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우선 데이터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펑션 사일로스라고 하는
즉 협업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쪽은 융합이 더 필요한 그 산업 기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비행기 부품 교체 주기 파악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영상 분석,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신호 음성과 3D 디텍션, 그리고 통신사에서 고객 이탈 방지 예측 등을 이런 서비스로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관련 부분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 자동차부터 의료나 항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관의 딥러닝을 이용한 폐수 배출 시스템이라든지 드론 기반의 생존자 수색, 그리고 해수면 온도와 광합성을 분석하여 적조 발생 조기 예측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그 기업인 건물이나 이런 쪽에 적용되는 에어컨 자동 송풍 시스템, 그리고 의료 질병 발생 예측, 기후 변화 예측, 그리고 작게는 기업의 경쟁사 발굴 또는 가격 정책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AI 기술이 접목된 이제 활용 분야가 상당히 많은 만큼 이제 기술의 융복화를 통한 신제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나와서 제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규제를 받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영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의 규제 완화 같은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힘입지 않고서는 기술 사업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인공지능의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해외 주요 국가들도 사실은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내세워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해당된 산업에 대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AI 생태계 구축에 현재는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도 더 세부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분야 수요 창출, 그것을 통해서 결국 AI 생태계 조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산업 데이터 AI 활용을 통한 밸류체인 고도화나,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및 제도 정비들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데이터 규제 센터를 준비해서 내년에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이번 2020년 NTB 이제 발전 방향에 있어서 이제 이푸른 실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떤 그 이슈 페이퍼의 주제가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기술의 사업화 플랫폼, 이 부분을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AI의 기술 적용처로 기술 사업화 플랫폼을 주목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기술 이전 사업화에 AI가 도입된다면 더 많은 활성화가 생길 거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쪽에 계통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그런 느낀 점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9월에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계획 발표 내용에서도 결국 기술 혁신이 체감 가능한 사업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결국 시장 수요자 중심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중점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141개 기술 거래 기관, 그리고 29개의 기술 평가 기관을 활용한 기술 거래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술 평가, 기술 매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은 전문가,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기획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실 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기술 사업화가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신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아무래도 사실 그 정부 R&D로 나온 그 우수한 공공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 제품 서비스로 시장 판도를 재편하는 데 활용되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업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에 하려면 보통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더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술거래 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이 아직도 미흡하고 있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약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기술 사업화에 관련한 정보 부족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기초 응용 연구나 휴먼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후속 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들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다양한 산업,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구현에 어쩌면 그 핵심 기술 인프라를 통해서, 그리고 핵심 기술 인프라를 빨리 찾아내고 그거를 접목할 수 있는 AI 기술 거래 데이터 센터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안하신 것처럼 뭐 NTV가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 플랫폼으로서 좀 고도화되려면 어떤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적용했던 유사한 그 플랫폼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련 사례를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여러 부처에서 각각 특성에 맞는, 그리고 기술에 맞는,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정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하는 지원 플랫폼도 있었고요. 결국 지속 성장에 필요한 기술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사업화 플랫폼은 개별 중소기업에 맞게 최적화해서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연구개발 과제 들어갈 때 기술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급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수요 기술을 연계해주고, 그리고 기술금융 지원까지 하는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공률이 사실은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플랫폼이었고요. 다소 저희 쪽에 있는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스마트 철도 산업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철도에 관한 혁신 기술에 대한 제품에 대한 구매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결국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에 대한 중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철도공단에다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뭔가 이렇게 평가해서, 그리고 이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내 기술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이제 민간 쪽에서 지금 성과 분석 통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공에서 받은 사업비로 매년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 성과가 어땠는지를 연속적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기업 지원 기관들, 공공기관들 뭐 한 405개 정도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 이런 쪽에서 그 정책 자금이나 그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들은 그런 사업들을 바로바로 채택을 못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앱적으로 개발을 해서 뭐 은행과 같이 서비스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번 AI 매칭 시스템에 같이 구현이 된다면 더 좋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답해 주신 내용에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이제 그 유사 사업화의 플랫폼, 기술 사업화의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NTV가 이제 국가 R&D 성과물이 산업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촉진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돼야 되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국가기술에 지금 정보가 한 28만 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20만 건은 좀 그래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실제 그 기술 이전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정보 관리라든지 그리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은 현재도 미흡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NTB에 신규로 등록한 기술 정보 건수도 한 17,590건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구소의 신규 등록 기술 정보 건수는 기관당 105건에 비해 아직도 대학은 2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기술사업화 AI 플랫폼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장에 가능성 있는 기술 선별 그리고 보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걸 통해서 공공기술 사업화 성과 제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점이 되는 특정 기술 분야를 정해서 전체보다는 특정 기술에 대한 사례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어서 핵심 기술 분야 도출에 대한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용자의 검색 이력을 활용해서 유사 기술을 추천하거나 수요 기업의 공급 기술 매칭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AI 기술을 이제 활용한 기술 사업화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런 제안해 주신 모든 기능이 NTB 기술은행에 탑재가 돼서 기술 정보가 관리가 필요한 이제 저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은 기술 공급자들이나 또는 기업의 수요자들에게 모두에게 편리한 기술 사업화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NTB 고도화 담당자분께서도 이러한 기능에 대해 구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패널에 참가해 주신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금년도 주요 화두가 이제 코로나19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 이제는 언택트를 넘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온택트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NTB도 온택트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술 정보를 제공하던 역할을 넘어서서 수요자 그리고 중개자가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편의성을 그리고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 혁신을 위한 어떤 고도화 과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패널 분들께 각자의 역할에서 NTB를 활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또 NTB 온라인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앉으신 순서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그러니까 온택트 플랫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결국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대다 비즈니스가 가능한 것이 이제 플랫폼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NTB 플랫폼이 좀 더 활성화되고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뭐 기술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기술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뭐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그 단순하게 이제 기술 정보들만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들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뭐 기술 이전 계약할 때나 기술 거래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는 것이 이 기술이 얼마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잘 공개가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NTB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기술 거래되는 이런 현황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특정 기술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유인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뭐 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좀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뭐 그냥 물건 팔 때 슈퍼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잘 팔릴 것 같은 물건들은 쉽게 눈에 띄는 데다가 뭐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배치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뭐 NTV도 뭐냐면 기술들을 일단 이게 올라온 기술들을 좀 선별해서 어느 기술들을 좀 더 마케팅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냐면 또 이 뭐냐 기술 거래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기술 개발자하고 수요자하고의 항상 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서요. 지금 같으면은 여기 기술 정보들은 대부분이 기술 제공자가 올리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냐면 기술 수요자인 기업이 이해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제공자가 올린 기술 정보를 기업 입장에서 좀 더 한 번 더 스크리닝해서 다시 이 정보를 제공하는 뭐 그런 방식,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의견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보와 기능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술이라는 게 결국 무형이기 때문에 어떤 이전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술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좀 그 개념이라든가 이해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을 또는 그 기술의 특장점을 또는 적용 분야를 그 설명함에 있어서 형상화한다든지 그 시각화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그 정보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결국 온라인 소통이라는 그 기능 차원에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설명회가 됐든 그 기술 투자 설명회가 됐든 또는 그 공급자 수요자가 1대1만이 있는 개념이 아니고 뭐 공급자 어떤 기업과 수요자인 또 어떠한 출연연이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 다대다로 서로 소통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온택트 플랫폼으로 진화하려고 하면 그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온라인화하는 다양한 소통 방식이 좀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좀 구비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사업 제안을 지금도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6개월 또는 뭐 1년까지는 그렇지만 6개월 앞으로 벌어지는 거를 데이터로 예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 해당 부처에다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더 중점을 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 관련해서 많은 행사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출을 꼭 해외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만들어서 사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에 조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몇 개의 그 광역시에 제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답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아직은 그 정도의,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온 데이터들은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까지는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좀 알게 됐고요. 그렇지만 주류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류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시장을
가져올 수 있고 한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끝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에 기초를 해서 코로나 시대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그 패널 분들께서 NTB 온택트 플랫폼의 진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언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NTB 기술은행 블로그나 한국 BI 기술 사업화 협회의 사이트에서도 NTB 이슈 리포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발전 포럼 온택트 플랫폼의 진화를 위하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강동호 교수입니다. 금일 저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컨시퀀스 폴 와운드 필드 싱크로너스 머신으로 자기장을 제어할 수 있는 자속 제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미래의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점점 이 자동차의 다양한 시장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희가 개발한 이 BSG라고 하는 시스템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의 유용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봤을 때 2050년까지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 확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BSG의 기술은 그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견인 및 전장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한 제어 기법들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 구동 장치에서의 모터와 제너레이터는 더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전기 구동을 위한 모터와 제너레이터에 대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최적화시킬 수 있는 설계 기법을 토대로 개발되어 있는 모터 제너레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제어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밀 제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터하고 제너레이터는 다양한 설계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하에서의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설계되어 있는 모터나 발전기는 신뢰성을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기법을 토대로 최적화되어 있는 기기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신개념 CPWFSM은 레퍼런스로 WFSM이라고 하는 기존의 차량용 얼터네이터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와운드 필드 싱크로너스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권선형으로 구성을 하고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출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기는 결국적으로 이제 스타팅과 제너레이팅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BSG로 적용하기 위해서 보다 고출력화 시켜야 되고 경량화되고 소형화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이 컨시퀀스 폴이라고 하는 단일 폴의 이 구조는 이러한 그 BSG용 경량화되고 소형화되어 있는 차량용 제너레이터, 스타팅 기능할 수 있는 머신으로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컨시퀀스 폴 자체는 하나의 폴은 와운드 필드로 되어 있고 하나의 폴은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와운드 되어 있는 건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제어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저속에서 고토크를 발생할 수 있고 아주 넓은 운전 영역에서 고효율에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에 대한 기술이 중요한데, 이런 기초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단일 폴에 자기장이 얼마나 제어가 되는지를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최대 50%까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러한 그 기술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이 CPWFSM이라고 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기를 완성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WFSM이라고 하는 기술과 CPWFSM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비교를 했고, 동일한 출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모델 다 유사한 출력을 내면도 불구하고 이 CPWFSM이라는 기술이 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기술들은 다이나모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모타 부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운전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운전 부하에 맞는 출력이 내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모듈을 차량에 실장을 해서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CPWFSM을 적용한 BSG를 국내에 있는 1.6m 차량에 실장을 해서 그 성능을 검증을 하였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팅 할 수 있는 토크가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넓은 운전 영역에서 안정적인 출력이 발생이 되는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다양한 엔진의 사이즈 혹은 차량의 세그먼트들의 그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개발한 이 BSG는 그런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타입에 있는 자동차에는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한 CPWFSM을 이 BSG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타팅과 제너레이팅의 부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자동차기능안전 소프트웨어 연구센터의 김근정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스캐닝 라이다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캐닝 라이다 장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필수적인 센서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스캐닝 라이다 장치가 되겠습니다. 멋지게 디자인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렇게 군더더기가 있는 스캐닝 라이다를 포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그림 때문입니다. 레이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레이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파 모양으로 보이는 곳에 뭔가 물체가 있으면은 이곳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지만은 오른쪽에 보이는 라이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점점이 모두 다가 스캐닝 라이다에서 판단을 했는 물체의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물체의 위치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판단을 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현재 스캐닝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동하는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빨리 회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정보를 한 회전에 측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하도록 연구를 하거나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한 레이저가 나아갔는데 물에 의해서 산란이라든가 흡수가 되다 보게 되면은 전방을 측정할 수 없는 단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 자동차들에 장착되어 있는 라이다 센서가 서로 간섭 현상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정확한 정보를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운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쓰고 있는 라이다 센서가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단순한 레이저 펄스를 쓰는 것이 아니고 펄스 하나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코드를 부여를 해서 스캐닝 라이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세대로 연구를 했는 것은 순차 송출 다중 순식 방식이 되게 되는데 2차원 거울과 레이저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를 사용을 해서 한 번에 한 개씩 전방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요. 물뿌리개를 측정을 한 결과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저희들 방식이 훨씬 더 또렷하게 정확하게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세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한 번에 한 곳을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여러 곳을 한꺼번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요소를 개선을 했는 방식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3세대 연구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로 합친 이후에 프리즘을 통해서 나온 레이저가 다시 분산을 시킴으로써 먼 거리에 있든 근거리에 있든 좁은 영역이든 넓은 영역이든 자유자재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 응용력을 많이 넓힌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벨로다인과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 1세대, 2세대, 현재 연구 중인 3세대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비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 장치가 얼마만큼 획기적이다라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 연구를 통해서 미국 특허 1개와 국내 특허 8개를 등록을 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골드러시라는 말이 불리울 만큼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센서들의 거의 50%는 라이다 센서에 연구 투자가 이루어질 만큼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체 정보의 70%가량을 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라이다가 인간의 눈에 해당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정보를 받아들이지만은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3차원으로 영상 정보를 얻어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보행 로봇, 자율비행 장치 등에 기본적으로 라이다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한국판 뉴질 프로젝트에도 주변에 있는 뭔가를 인식하는 용도로, 객체를 인식하는 용도로 이 라이다 센서 장치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이 라이다 센서 장치가 굉장히 유용한 장치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 이 결과물들도 그 응용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화학연구실 소속 이선미입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은 이전극 시스템과 이를 포함하는 바이오 센서입니다. 기술에 앞서서 제 기술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센서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체 시료 안에서 본인이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을 확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 센서의 구성 요소는 3가지가 되는데요. 생체 감지부, 신호 변환부, 신호 처리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생체 감지부는 타겟 물질을 생물학적으로 감지를 하는 부분이고 신호 변환부는 물리적인 정보, 전류 신호나 광학 신호로 신호를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신호 처리부는 앞서 받은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고 프로세싱을 해서 화면으로 출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개발한 기술은 신호 변환부에 해당하는 기술인데요. 신호 변환부에서 타겟 물질의 정보를 전기학 신호로 변환할 때 유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학 신호로 변환을 하는 센서가 전기학형 바이오 센서인데요. 전기학형 바이오 센서에서 필수 요건들이 있습니다. 작업 전극, 상대 전극, 기준 전극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하나씩 있어야 하고요. 전기학형 바이오 센서의 예시로는 시중에 나와 있는 혈당 측정 센서가 되겠습니다. 전기학형 바이오 센서의 특징은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측정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혈당 측정 센서로 예시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혈당 측정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생체 감지부가 효소가 들어가 있고요. 신호 변환부에서는 전기학 신호를 받고 신호 처리부에서는 혈당 수치를 화면에 수치로 보여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센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 진단이라고 하면 비전문가인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하는 진단법입니다. 이 현장 진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진단 시장과 비교를 해보자면 그 규모가 20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 진단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체 시료가 소량이어야 하고 휴대가 용이해야 하며 조작이 간편하고 검출 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오센서를 소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칩 기반으로 한 바이오센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술인 이전극 시스템과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전기학형 바이오센서의 필수 요건들, 기준전극, 작업전극, 상대전극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2개의 작업전극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했다는 것입니다. 전기학형 바이오센서에서 필수 요건이 최소 1개씩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개발한 기술로 적용을 하자면 작업전극 2개만으로 그 앞의 역할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극으로 만들게 되면 단위 면적당 전극 개수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이 단순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전극 시스템이 가능하게 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극 위에 특수 목적을 가진 유기층, 전자전달체를 고정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 유기물층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증폭하는 역할과 함께 전위를 고정시키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극 위에 유기층을 고정을 하여서 심혈관 질환, 바이오 마커 검출에 있어서 예민하게 검출을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논문으로 보고가 되었고 현재 특허 출원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기술의 비전은 경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극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타겟 물질당 전극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작업 전극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정 기술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제작 효율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이오센서의 생체 감지부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다른 바이오 마커 단백질이라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바이오마커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생체 감지부는 다양한 종류로 변환이 가능하고 신호 변환부에서 제가 개발한 이전극 시스템을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오마커로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중분석용 바이오 센서인데요. 하나의 칩으로 여러 타겟 물질을 검출하는 다중분석용 바이오 센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정우균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소개드릴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핵심 사항 위주로 기술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설명드릴 예정인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해커톤 당일 현장에서 질문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기술은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을 사용한 초정밀 가공 장치 및 방법입니다. 대상 특허는 2010년에 출원되어 2012년에 등록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특허로서 특허 등록 과정에서 심판의 절차까지 진행되었던 에피소드가 있는 특허입니다. 본 특허를 대상 기술로 선정한 이유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적용 가능한 저희 연구실의 여러 특허 중 현재까지 지속 업그레이드되어 성숙도가 가장 높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들을 참조하여 간단히 기술을 요약하자면 그림 좌측의 나노 입자를 기판상에 분사하여 구조물을 적층하는 나노 입자 적층 장치와 그림 우측의 이온 소스에서 방사된 이온빔으로 식각하는 집속 이온빔 장치가 함께 구성된 초정밀 가공 장치와 이를 이용한 초정밀 적층 및 식각 가공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기술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의 동향을 보면 초정밀 가공 분야는 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발전기에 있으며 나노스케일 제조 기술 분야는 2000년대에 진입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종재료의 3차원 적층 및 식각 융합 공정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현재까지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기술은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과 집속 이온빔 가공이 융합된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
시스템입니다. 100나노미터 수준의 적층 가공과 50나노미터 수준의 절삭 가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초정밀 융합형 가공 기술로서 세계 최초로 시도된 나노스케일 초정밀 적층, 절삭, 융합 제조 공정 시스템입니다. 각 시스템의 세부 구성과 제조 공정 및 응용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입니다. 나노 입자 적층 장치는 사진의 우측에서부터 입자 공급 장치인 파티클 피더, 함축 이송 장치, 나노 파티클 적층 챔버,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됩니다. 나노 입자는 우선 충격파에 의해 가속화된 에어로졸 형태가 됩니다. 이후 에어로졸이 이송량과 타이밍 제어를 통해 챔버로 이동하고 챔버 내에서 노즐을 통해 기판에 입자가 집속 분사되어 적층 또는 인쇄되게 됩니다. 집속 이온빔 장치는 우측 동심 스테이지와 챔버, 집속 이온빔 컬럼, 진동 분리기 및 제어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집속 이온빔 컬럼에서 생성된 이온빔을 이용하여 챔버 내에서 초정밀 식각 가공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 기술은 앞서 설명드린 두 개의 시스템인 나노 입자 적층 장치 MPDS와 집속 이온빔 장치 FIB를 융합하여 모재가 두 개의 시스템을 이동하며 초정밀 적층 식각 가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동영상을 통해 시스템의 구동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노 입자 적층 시스템에서 나노 입자가 적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모재가 이동하여 집속 이온빔 시스템으로 이동되어 패터닝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패터닝 이후 다시 나노 입자 적층 장치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적층을 수행하고 이러한 적층 및 나노 패터닝 공정이 반복되어 3차원 형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실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이 수행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MPDS에서 적층된 샘플이 FIB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동된 샘플이 집속 이온빔 시스템으로 가공되는 모습이고 보시는 모습은 집속 이온빔에서 나노 패터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에서와 같이 본 기술을 이용하여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수준의 적층과 수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절삭 가공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나노 마이크로 구동기 및 센서, 초소형 발전 시스템, 전극 및 기판 패터닝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유연한 물성의 재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기술의 독창성은 가공 형상의 복잡도와 크기 등에서 새로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일반 공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형상을 다양한 크기로 적층 및 식각 가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노 마이크로 스케일의 초정밀 가공 시스템은 2016년 기준 약 35억 원의 국내 시장 규모를 보였는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 및 해외 시장이 지속적 그리고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을 사용한 초정밀 가공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